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영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국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재영 목사님 부탁으로 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가장 힘든 것은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이 수반되는 비율에 따라서 저는 정책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한 걸음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있지만 청소년 일자리 사업 많이 안 들어보셨잖아요.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관 별도로 운영하지만 청소년 복지관 별도로 운영하는 거 못 보셨죠? 요즘 정부에서는 이제 청년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 사업이 청소년 사업까지 내려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곧 내년에도 이제 총선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선거, 투표 이런 것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지나 혜택들이 더 많이 부여가 되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은 항상 거기에서 많이 배제가 되죠. 대표적으로 올해 우리 장미대선에서 그 전국 청소년 단체 연합회에서 저희 18세 참정권에 대한 운동들을 격렬하게 벌였습니다. 나름대로 격렬하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크게 되지 않았죠. 결국은 18세 참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묵살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방해된다. 청소년들의 판단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권한을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뇌사 상태에 계신 분도 투표권이 있죠. 정신지체 1급, 2급, 3급 모두 투표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귀화한 그런 성인들도 한국에 대한 상황, 역사적 배경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으로 투표권이 주어지죠. 그런데 만 18세는 법에서 정하였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투표권 18세 투표권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청소년들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직 어린 아이들로 치부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어른들이 청소년들, 애들, 우리 애기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아이들이 그냥 애기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애기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 가장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정책에서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치, 청소년 사회 참여, 그리고 청소년의 권리,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가르치기엔 어쩌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대입이고 입시, 취업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고 더 중요한 거 대학에 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발달 심리에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그 인격적인 부분 결정되는 것들은 유치원 때 졸업하는 순간에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고착하고 확인하고 답습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입니다. 청소년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생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정받는 경험들을 청소년 시기에 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 일부로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런 역할에 익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하지 않는 지금 이 현상이 저는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무책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공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엄마 아빠 힘든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이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면서 지금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엄청 잘하고 똑똑하고 뭐 토익을 만점을 맞더라도 자기 방 청소 못하는 아이는 공부는 잘하겠지만 자기 몸 관리가 안 될 겁니다.
씻고 치우고 청소하고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씻을 줄 알고 자기가 잔 방은 자기가 청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입은 옷은 내가 빨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책임을 주지 않는 심리적인 원인을 믿지 못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겼을 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사실 그 작은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더 큰 책임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되어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어쩌다 사회적 책임감이 아닌 본인의 욕구를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시기에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경찰서에 끌려가고 검찰에 끌려가고 구속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부분에 결여되어 있고 본인의 욕구를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그 책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아이들은 19세가 넘어가면 자기 학비, 자기 생활비 이런 것들을 취업을 할지 대학을 갈지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본인의 등록금을 본인이 책임집니다. 물론 그것이 그 학자금 대출이라는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자기의 책임으로 돌이키지 부모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등록금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생활비도 의존합니다. 사실은 그 책임감 없음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장기화시키고 부모가 노후를 대비해야 될 시기에 자녀의 무책임 때문에 아이들의 학자금이나 아이들의 생활비 용돈을 대너라 결국 부모들의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작은 책임감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녀의 책임감의 문제는 그 아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생애의 문제로 전이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극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미션을 수행을 하고 밥을 자기가 해먹고 텐트를 자기가 치고 그리고 매일매일 텐트를 다시 걷고 치고 반복을 하면서 자기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가는 아이들은 항상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첫날은 재미로 하는데요. 둘째 날은 아이들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텐트에 파일이 없고 살 데가 없어지고 자기가 자야 될 텐트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국에 연수를 가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 기념품을 주면 기념품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걸 기념으로 여기서 잘 챙겨와서 집에 갖다 놓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 되는 기념품을 호텔에다 다 놔두고 갑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수십 명 되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준 그 기념품을 놓고 갔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그 놓은 기념품들을 호텔에서 싹 수거를 해서 다음 호텔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주인 찾아가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유류품들이 날마다 쌓여가고 마지막 날쯤 되니까 그 일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잘 사나 봐요. 이번 연수는 잘 사는 아이들이 왔나 봐요. 물건을 소중히 여길지 모르네요. 그런데 제가 데려갔던 아이들 모두 잘 살지 않았거든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공통적으로 자기 물건 챙기지 못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책임감의 훈련들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어른들에게 무책임함을 통해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한다는 것,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저는 어쩌면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가장 큰 청소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친구들 프로그램하고 만나면서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자치적인 활동, 그리고 책임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 주말 프로그램 아이들 자기 개발을 하러 오는데요. 자기 개발이라 하면 직장인이나 아니면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취업하는 친구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하고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할 때, 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제가 제공하는 건 좋아하는 분야를 탐색해주는 상담 선생님으로의 역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책, 유튜브 이런 영상들을 찾는 방법.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자기가 수행해 나가서 성취 목표를 달성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3번, 4번, 3주, 4주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동안 엄청 힘들어해요. 부모님한테 그 항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강사 선생님을 대주세요. 아이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지도를 해주세요. 아이들이 그 기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이 알려준 거를 배워가지고 배운 건요,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지 자기가 아닙니다.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없지만 내가 나름대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찾아낸 성취의 경험이 아이를 진짜 성장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결책이라는 건 아이에게 그렇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센터에서 활동하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영화군 청소년 육성 중장기 발전 계획의 가장 큰 철학이 스스로 성장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실패하지 않으면 자기 적성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지 못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확신을 못 하거든요. 이 회사가 맞는가? 나에게 맞는가? 적성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회사를 다니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회사 다니면서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반복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실패는 청소년기에 해야 됩니다. 나의 적성이 맞는가? 실제로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그래 가수는 안 좋아 라고 막는 게 아닙니다. 그래 노래 한번 해볼까? 유튜브 들어보고 발성책 보고 네가 연습 한번 해볼래? 노래 연습 열심히 해서 콘서트에 서보면 본인이 가수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개그맨이 될 만한 사람인지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자기가 노래를 했는데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큰 웃음을 줬다면 아이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실패란 바로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지만 적성인지 아닌지 검증해내는 스스로의 검증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적이 낮아서 성적이 실패했어요. 아니면 아이가 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잘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했다만 가지고 끝납니다.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실패거든요. 의미 있는 실패란 내가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향은 무엇이? 라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그 극복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 이게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요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대학 다닐 때 저희 CCC에서 활동하면서 되게 액트29라는 선교단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드럼 치는 형제도 부럽고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도 부럽고 다 부러웠는데 혼자 숨어서 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숨어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 혼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드럼 치던 형제가 갑자기 군대를 간 거예요. 드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드럼을 누가 칠까 수소문 하고 있는데 제가 수줍게 손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드럼 스틱을 잡았죠. 첫날 정말 기본가락 치면서 박자 안 틀리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딱 그 뒤로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드럼을 치면 다른 순장님들이 드럼을 은혜스럽게 친다고, 그리고 군대 가서도 제가 군대에서도 드럼을 쳤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교회에서도 선교단에서 계속 드럼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다 건반까지 경험을 했지만 건반은 어려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일렉 기타는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줄이 2개씩 잡히는 거예요. 베이스 기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3가지를 정리하고 나니까 드럼이라는 악기를 제가 선택을 해서 봉사를 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정리하고 털어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정리해내고 나면 진짜 자기 적성을 발견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청소년 시기 대학 시절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던 것 같고요. 그 시기에
제가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제가 청소년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었는데 목회자는 안 되고 상담센터 소장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성공에 뒤섞인 그런 10대, 20대 시절 속에서 아이들은 그 성공과 실패에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학습에 얽매여서, 학교에 얽매여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10대, 20대를 보낸다면 참 불행할 것 같고요. 지금 40대, 50대가 된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았던 잘못된 삶을 그 아이들도 답습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다양한 실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교회나 크리스천은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발벗고 나서야 하나라고 하는 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안수집사로 이제 직분을 받고 교회 직원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학교나 청년부를 보게 되면 저희 20대, 저희 10대들 그때 보냈던 그런 교회 생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때도 찬양단에서 찬양 봉사했고요. 저희도 수련회 갔고, 저희도 기도원 갔었고, 그리고 뭐 저희도 청소년 수련회 갔었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봤던 책에서 어느 사진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50년 전에 마차가 지금은 자동차가 됐고요. 그리고 그 50년 전에 이만하던 카메라가 지금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 더 선명한 영상을 찍는 그런 카메라가 되어서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죠. 모양이 완전히 바뀌고 기능이 완전히 바뀌고 너무 새로워진 그런 혁신적인 기계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교실 장면하고 오늘날의 교실 장면을 비교한 사진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앞에 서 있고 수십 명의 학생이 선생님을 보는 교육 장면과 선생님 한 명이 서 있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며 수업받고 있는 그 장면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의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학교의 사업들을 보면서 저는 여전한 모습들은 오히려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린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10대, 20대 때 문학의 밤, 교회에서 선교단 이런 것들은 사회의 문화들을 앞서가는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읽고 시를 짓고 연극을 하고 무언극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교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문화들이었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중한 예수님을 그렇게 타고난 문화들에 태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도 여전히 문학의 밤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전히 똑같은 교회 교육 문화 안에 있다면 사실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선호하고 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교회에 올까요?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문화가 이미 교회 문화를 앞질렀고 쉬운 표현으로 교회 문화가 이제 후진 상황이 됐습니다. 후진 문화들은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후진 문화들은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만족만 가져올 뿐이고 우리의 향수만 자극할 뿐이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저는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소년 사역에 도움을 주어야 하나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제안은요, 공부하자입니다. 물론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되지만 그거는 저는 하드웨어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사실 그 소프트웨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사회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 심리학적인 이해, 교육학적인 이런 깊이 있는 이해들이 들어있는 그런 철학이 교회 교육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문성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청소년에 관련된 전문 자격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두 가지, 이게 국가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자격입니다. 사실 이제 학교라는 장면도 사실 교회와 같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이 혁신적으로 변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큰 조직이 움직이기 힘들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교회 학교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빠른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들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노인 복지관을 만들고 교회가 노인 요양시설을 만들고 교회가 노인 주간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나이가 든 교인들만 섬길 일이 아니라 저는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교회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청소년 휴식 공간이든 청소년 공부방이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문성과 신앙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는 모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자립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투자가 안 되고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들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큰 모델들은요,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큰 교회들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만들어낸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들과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성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우리 믿고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것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학부모들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참 많이 합니다. 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데 부모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교육 이후에 자정 모임이 만들어지고 끝없이 자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며 자기 개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자기의 현상을 스스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죄의 고백이라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부모 교육도 그렇거든요. 내가 자식을 내 고집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스스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 방법대로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되고 그 잘못 키운 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그 아이 또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 교육 이후에 자존 모임과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부모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효과 없는 부모 교육은 내가 어디 가서 특강 1시간 들어가지고 특강에서 한 얘기를 아이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또 새로운 짐을 씌우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정성을 투자하고 내가 내 행동을 수정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아이에게 같이 도와줄 것을 협조를 요청하는 것. 그래서 아이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과 함께 부모가 성장하는 것이 정말 효과 있는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커리큘럼은 교회에서 우리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수요 예배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장기적인 교육과 그런 부모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가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학교의 역할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녔던 30년 전의 교회 학교나 지금 교회 학교나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새로운 친구 축하해주고 간식 먹고 분만 공부 짧게 10분 15분 하고 아이들은 불이 나게 달려나가죠. 예배 형태가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 형태를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이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목회자의 설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 목회자의 설교를 아이들이 20분, 30분 들으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눈빛을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 앞에 돌아서고 이런 경험들 너무 오랫동안 못 하셨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저는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여태까지 살아온 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나면서 할머니 손에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저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시골이 마냥 동물과 막 총각 남아 있는 곳에만 자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오다 보면 이제 어릴 적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잘 지내왔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시절 때는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보게 되죠. 근데 저 나름대로 제일 힘들었던 게 여태까지 알아본 게 저 혼자 찾아내서 알아낸 거지 주변에서 뭘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부족함이 느껴지긴 많이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는 뭐 공무원 되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이 영망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공기업, 대기업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어른들이 이런 말 하니까 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꿈이나 가수가 꿈인 애들도 있을 테고 저는 CEO가 꿈인데요. 근데 막상 하려다 보면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이거 하면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걸 왜 하냐, 차라리 안정적인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청소년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되게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오히려 격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긴 해요. 격려라는 말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되게 자기 나름대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도 주면 좋겠지만 차라리 그 기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가는 게 낫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갈 때 격려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제 꿈을 찾아가는 게 여태껏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 이야기하고 싶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다 라고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하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주변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고통받으면서까지도 기회를 얻고자 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꿈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좌절감이 오히려 많이 들 때가 있어요.